2학년 세계사 16번째 시간 이슬람 교회 성립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팽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세계인 이슬람 세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슬람 세계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공통의 문화가 형성됐던 것은 수당 시기였죠. 수당 시기가 오기 전에 한나라가 무너지고 분열되었던 중국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위진남북조 시기죠. 위진남북조는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목민족의 문화와 남쪽 지역의 정착민족인 한족의 문화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당 제국이 전 시대의 통일왕국과 달라진 점 그리고 좀 더 다양화되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 점은 바로 이러한 분열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위의 효문제가 추진했던 정책, 한화 정책이죠. 두 번째로 위진남북조 시기가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통일제국인 수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하고 정체성이 다른 세계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통일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들을 좀 살펴봅시다. 수나라에서 실시했고요. 인재를 능력에 따라서 뽑는 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제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제죠. 반드시 기억을 해둡니다. 수나라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수나라 다음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죠. 당나라는 수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제국을 운영을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근본적으로 질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안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안사의 난을 전후로 해서 당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당나라의 제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당을 주변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 및 역사 전반의 변화를 야기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일본. 일본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의 내용들이 좀 다르죠. 특히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우선 나라 시대의 내용을 봅시다. 나라 시대는 당과 상당히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당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뭔가를 배워오기 위해서 견당사를 파견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헤이안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당과는 별개의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국풍문화였습니다. 그 내용들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학습 목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등장과 확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지역이 형성이 되고 공통의 문화와 공통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중간세계라고 불려지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꽤 긴 시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서쪽으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비잔틴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보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비단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의 수당 제국과 연결되는 국제무역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시기에 비잔틴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무역로가 차단이 되는데요. 무역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던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겠죠. 이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무역로가 여기 보이는 아라비아 반도를 경유해 가는 거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로가 꽂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 혹은 정치 공동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역의 중심지는 메카였었는데요. 무역의 중심지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정치 공동체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들 간의 대립이 형성이 됩니다.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무함마드의 이슬람교가 창시가 되고요. 무함마드가 창시했던 이슬람교는 당시 메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메디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중심지가 아라비아 반도인 메카와 메디나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인물은 메카 출신의 무함마드라는 인물이었고요. 무함마드가 주장했던 교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유일신인 알라를 숭배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무함마드는 신은 아니고요. 신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신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고요. 인간과 동일한 인물이죠. 오로지 누구만 하느님인 알라만 숭배하고 그 나머지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상숭배 금지라는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우상숭배 금지는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다신교였던 이 지역의 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유일신의 형태로 정리가 되고 하느님인 알라를 제외하고 또 다른 어떤 숭배의 대상들이나 혹은 그를 위한 여러 가지 행위 양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아주 간편화되고 경제적인 여러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주요한 의미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무함마드와 나는 신 앞에서 동일한 평등한 존재가 되고요. 계급에 의해서 억눌려 왔던 과거의 질서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는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이슬람교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리고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메카에서 시작하고 싶었겠죠.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슬람교는 메카에서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상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슬람교 역시 메카에서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메카의 귀족들의 반대와 박해가 심했겠죠. 특히 평등 사상 그리고 숭배, 우상 숭배 금지 뭐 이러한 것들은 기득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자신의 신도들을 이끌고 제2의 도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슬람교의 출발이라고 불려지는 헤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다시 메카로 돌아오게 되겠죠. 메카로 돌아와서 이슬람교를 이제 하나의 국가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하게 하고 국가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죠. 무함마드라는 인물이고요. 무함마드는 능력은 있지만 경제력이 좀 덜했던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부자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제 상업 활동에 종사를 하면서
메카 지역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었던 사회적 갈등들을 현실적으로 목도하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나타났던 종교였던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조직이 되는데요. 무함마드는 신의 사자였던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얻고 평등 사상을 기초로 한 이슬람교, 쿠란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시작을 하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일 텐데요. 메카 지역의 소수의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들이 심했을 겁니다. 특히 이쪽 지역이 교역로로서 발전하게 되면서 교역에 이권을 둔 갈등, 특히 부족들 간의 갈등이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물이 요구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라고 할 수 있고요.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슬람 세계를 형성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슬람교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교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시킴으로써, 그리고 유일하게 하느님만 숭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요구되어졌었던 귀족들의 압박이라든지 사회적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들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이슬람교가 처음에 이슬람 아라비아 지역의 기득권들, 그리고 귀족들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탄압받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디나로 이동하게 되는 헤지라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메카가 아래쪽에 있고 메디나가 위쪽에 있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헤지라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되었던 이슬람교는 헤지라 이후에 큰 종교 공동체인 동시에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로 이동하고 난 후부터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할 정도의 거대 규모의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은 조금 더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제국의 질서로 재편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었던 세 개의 시대 혹은 제국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통 칼리프 시대인데요. 이슬람 교의 종교적 지도자였고 동시에 정치적 수장이었던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권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당시 이슬람 세계 혹은 아라비아 반도 중심의 유목민족들 내부에서는 종교적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배자를 칼리프 혹은 할리파라고 불렀습니다. 칼리프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불행히도 무함마드는 자신의 후계자를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후계자들이 칼리프는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을 각 대표적인 종교적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로 부족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칼리프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칼리프까지는 합의에 의해서 선출이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입장 차이도 있었을 거고 서로의 이해관계, 이익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이제 살해가 되면서, 암살되게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 논쟁 때문에 종교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핵심 내용, 칼리프는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라는 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비잔티움 제국과 대등한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마이야 왕조의 성립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칼리프가 정해졌죠. 하지만 4대 칼리프 알리 시기에 오게 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 입장 이런 것들이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을 했을 거고요. 그것은 암살이라는 형태의 극단적인 정치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마이야라는 인물은 바로 알리의 사후 칼리프 지위를 얻게 됐던 인물이고요. 알리 사후에 이슬람 공동체 칼리프 지위를 모함마드의 직계 후손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부르는 시아파의 입장과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 현명한 지도자가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는 수니파의 입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마이야는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수니파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왕조의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칼리프의 지위 역시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하는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게 되죠.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프랑크 왕국과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프랑크 왕국이 이기게 되면서 유럽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마이야 왕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랍인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갔고요. 아랍인이 아닌 정복지의 주민들, 예를 든다면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이겠죠. 이집트인들,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게르만족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과 억압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오마이야 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던 수니파의 지지, 그에 반대해서 시아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시아파의 입장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이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가 칼리프직을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에 대한 차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요. 주로 시아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차별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와 상당히 다른 정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비교 대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복지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그러한 분위기가 결국 아바스 왕조가 개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형태의 정책을 펼쳐 나갔을 거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부터 이동시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로 옮기게 되고요. 제국의 중심지를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시켜 나가죠. 바그다드는 계획도시였고요. 서쪽과 동쪽이 만나는 세계의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용의 도시이기도 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데요. 대표적인 게 당나라와 있었던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비단길의 경제력을 다 흡수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 가장 부유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아바스 왕조에서 가장 핵심은 비아랍인에 대한 각종 차별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우마이야 왕조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무함마드 사후에 정치 종교 지배자였던 칼리프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 칼리프 지위를 유지를 했었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왕성한 정복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비잔티움 제국까지 위협했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선출이 아니라 세습,
형태로 칼리프직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왕조의 질서로 전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이주를 했었고요. 칼리프의 지위는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제 세습하게 됐던 것이고요. 우마이야는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계 혈통이 아니어도 능력이 있는 가문에서 칼리프직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수니파의 지지하에서 왕조가 됐던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고요. 정복지에 있던 페르시아인들, 북아프리카의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게르만족까지 그들이 지배했던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차별 정책을 펼쳤죠. 관직 진출, 세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별이 존재했었고요. 그러한 불만들이 결국은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왕조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새롭게 등장했었던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쳐냈겠죠.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들의 지지에 의해서 형성된 왕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바스 왕조 자체는 수니파였죠.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시아파들의 지지 속에서 왕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아파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폐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제한되어져 있었던 어떤 차별의 벽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주요 관직을 허용을 했고요. 세금제도 등의 차별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비단길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중심지 바그다드는 세계 학술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심의 구심점을 잃게 되고요. 각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왕조들이 독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에, 특히 그 스페인,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에는 파티마 왕조가 설립이 되고요. 인도 쪽에서도 굽타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아바스 왕조 칼리프치 하에 있었지만 각각 독립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